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한 새내기 팟캐스터들이고요.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듣는 사람 있나요? 3명. 아, 3명. 일단 3명. 최소한 3명 네, 확보. 최소 3명 듣고 있는데, 먼저 저희 팟캐스트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혹시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팟캐스트 이름은 창밖의 영화라는 팟캐스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멤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까지 3명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은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단편 영화를 연출을 했고, 지금은 좀 생업으로 영화 감상 비평이라는 고등학교 수업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영화 해설 큐레이터로 일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은선 감독님이셨고요. 차차 또 알아가는 걸로 하고, 네,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데뷔 10년 차 된 무명 배우 주예린이라고 합니다. 주로 100여 편 정도의 독립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대중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조단역으로 가끔씩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여배우. 아니다, 여배우란 말 쓰면 안 된대요. 네, 배우, 네. 주 배우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여름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요새는 제가 음악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2012년에 디지털 싱글을 내서 칠레에서 온 편지라는 음악을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계신 서은선 감독님의 영화에 주제곡이라던가 소소한 제 음악들이 조금씩 쓰인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저도 네, 서은선 네. 감독님 영화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런 인연으로 네. 여기 또 모이게 됐죠. 네. 어떤 영화였나요? 줄넘기라는 세 자매의 이야기였죠. 네. 몇 년도 작품이죠? 줄넘기는 2013년도 아닌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14년도 1월, 14년. 2월 네. 그쯤에 찍었고 2년 정도 묵혔다가 2016년도에 이제 영화가 완성이 돼서 그때 완성이 돼서 같이 또 영화 같이 본 적은 없네요. 그쵸? 저희 영화를, 그렇네요. 네. 그때 일 있으셔가지고 제가 맞아 상영할 때 맞아요. 못 갔었죠. 맞아요. 네, 네. 네,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네. 관객으로서. 바로 요런 포지션일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이 계시고요. 서 감독님. 그리고 주 배우님이 계시고, 저는, 관객 입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고요. 저처럼 좀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 팟캐스트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 소개였고요. 예린 씨 머리 아프세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많이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저 약간 어색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2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네, 저희 차차 친해지겠죠. 그러면 오늘 어떤 영화 하는지 알고 오셨죠? 네. 어떤 영화인가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인생. 일생 아닌가요? 일생입니다. 일생입니다.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그렇죠, 헷갈리죠. 전 그것도 헷갈렸어요. 혐오스러운? 혐오스런.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검색할 때 약간 맨날 헷갈리는데 바로 혐오스러운
혐오스런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영화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원래는 되게 축 처질 것 같았어요. 저희 팟캐스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너무 딱딱하게 하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들떠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약간? 나중에 녹음한 것도 들어보면은 네. 다운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는 지금 들떠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항상 이게 연기하거나 어머. 했을 때 이제 보면은 편집본을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했을 때 느낌이랑. 맞아. 네. 또 저는 그런 기분은 모르니까 또 배우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영화 혐오스런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객이지만 오늘은 줄거리 소개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영화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먼저 감독은 나카시마 테츠야라는 감독이에요. 두 분은 다른 영화들 좀 보셨다고 했죠? 네, 어떤 거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 다시 보기 전에 불량공주 모모코 다시 한번 봤고요. 네네. 그것만 봤어요. 네. 저도 불량공주 모모코를 원래 봤었고 한 번 더 보고 마치코도 두 번째 봤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두 편을 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주예린 배우님께서는 다 봤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아마 두 작품 정도 빼놓고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혐오스러운 마치코를 시작으로 제가 이 영화를 너무 네, 인상 깊게 봐서 불량공주 모모코, 파코와 마법 동화책, 라라 피포, 고백, 그리고 갈증까지. 네. 네. 할 얘기가 감독님에 대해서는 우리 배우님께서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 영화가 제일 좋았어요. 마치코가 제일 네. 좋으셨어요. 그럼 이 영화는 언제 보셨나요? 혐오스러운 마치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오고 이게 6년. 2006년도인가요? 맞아요. 그럼 2006년. 그때 바로 본 것 같아요. 극장에서 못 보고 바로 파일 뜨자마자 봤던 것 같아요. 22살 이럴 때. 그 후로 요거 준비하시면서 한 번 더 보셨죠? 그쵸. 그러면서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한번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긴 했어요. 세 번째는 안 볼 영화? 네. 근데 봤어요. 또 3번을. 한 번 보고 또 봤어요. 준비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보통 좋아하는 영화는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좋은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맞아요.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그런가? 다시 보는 게 좀 힘든 영화였는데 두 번에 다시 보니까 좀 재밌게 봤어요. 옛날보다는. 우리 예린 씨는 어떠세요? 처음에 본 건 언제고 다시 본 거는 언제였는지? 처음에 본 거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6년도 나왔을 때 보진 않았고요. 2007년, 8년 이쯤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한 10년쯤 전에 봤고 너무 좋아서 저는 꾸준히 계속 보는 영화예요, 사실은. 아마 그래요? 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보는? 네. 1년에 한두 번 우리 마치코를 만나고 계시군요. 정말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그럴까요? 기대가 됩니다. 얘기가. 저도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제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그 기대를 안고 봤었고 근데 그 기대만큼 매료가 됐었어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고 참 좋다 이 영화 매력 있다 이렇게 하고 영화를 봤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요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근데 저도 은선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보면서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입부를 열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줄거리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주연은 나카타니 미키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워낙에 이 영화가 마치코 원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기할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채로운 연기를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 소화를 해서 그 해에 일본의 모든 여우주연상을 다 휩쓴 걸로 알고 있어요. 5개 정도로 휩쓸었다고 합니다. 원작은 소설이고요. 저는 이 소설을 봤어요. 소설이 원작이에요? 네, 소설이 원작이에요. 오. 그 한국에 2권짜리 영화로 소설로 나와 있고 일본에서는 드라마로도 나와 있고 한국에서는 작년에 뮤지컬로도
네, 나와 있더라고요. 소설 제목도 똑같이. 소설 제목도 똑같아요. 어. 혐오스런 마치코의 일생. 근데 요거 얘기 이따 하겠지만 이 혐오스런 마치코의 일생은 한국에서 붙인 제목이고 일본에서는 키라와레루라고 하면 좀 미움받은, 그러니까 혐오스럽다 하고 조금 또 의미가 다른 걸로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네, 예. 한국 제목이 오히려 더 중의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제목의 소설이 있었고 그게 한국에서까지 변주가 돼서 다양하게 리메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줄거리 소개가 쉽지 않더라고요. 두 분께 제가 들려드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 영화는 2001년 7월 10일 오후 3시에 일본 도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시부야나 신주쿠나 이렇게 구체적인 도쿄의 지명들이랑 함께 다양한 인물들이 스치듯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다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한 커플에게서 멈춥니다. 근데 이 커플은 둘 다 되게 지루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배우가 해야 되는데 이거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입니다. 어딘가요? 너랑 있으면 사는 게 허무해져. 뭐랄까, 죽고 싶어져. 네. 네. 바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한 말이잖아요. 근데 심한 말인데 남자는 별로 충격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좀 듣는 둥 맞는 둥 하면서 이렇게 비실비실 웃어요. 바로 이 남자가 마치코 외에 또 다른 주인공인 쇼라는 인물이에요. 쇼는 에이타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영화상으로는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도쿄에 상경한 20살 청년으로 나옵니다. 근데 기타에는 먼지가 엄청 쌓여있고 여자친구랑은 관계가 좋지 않고 하루하루 하는 게 없어요, 별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런 쇼한테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마치코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제 고모가 죽었다는 소식인데 이 고모가 바로 영화의 주인공인 마치코입니다. 마치코는 쇼의 아버지의 누나고요. 근데 오랫동안 가족이랑 연을 끊고 살다 보니까 쇼는 고모의 존재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고모가 죽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유품 정리를 네가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쇼는 마치코의 집으로 가게 되고요. 그로부터 조금씩 고모의 삶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마치코는 아무하고도 얘기를 나누지 않고 옷차림은 굉장히 더럽고 머리는 막 산발을 하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가끔은 방 안에서 막 괴성도 지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가까이 가기 싫은, 꺼려지는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혐오스러운 마치코다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죽음도 되게 좀 비참한데 살해를 당하는 거죠. 네.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영화 초반부에는 누가 죽였는지 범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영화 시작이 2001년 7월 10일 3시의 풍경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때 지나가는 화면 속에 죽은 마치코가 나와요. 그러니까 쇼가 여자친구한테 차이던 순간에 마치코가 발견이 된 거죠. 마치코의 시체가.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인생처럼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쇼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저렇게 살다 갔구나. 근데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카타니 미키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어요? 이 배우가 사실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젊었을 때는 아주 외모도 아름답고 또 단아하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쇼도 궁금해져요. 자기 고모에 대해서.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혐오스러운 마치코로까지 변화하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관객들도 저 같은 경우도 쇼랑 같은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게 영화의 초반부예요. 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너무 잘했어요. 영화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관객들이 빠져드는 거죠. 아, 마치코 어떤 사람이지? 이러면서. 이제 마치코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영화는 7살의 마치코로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어린 시절 얘기가 7살 때인데, 이 영화 자체가 한 인물의 연대기를 다루다 보니까 장면마다 연도가 같이 나와요. 아까 제가 2001년을 말씀드렸고, 그때가 마치코가 53세죠. 그때 죽은 거고요. 근데 이 7살 마치코는 1955년에 자막하고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치코의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한 사람인데 딱 한 명한테만 다정해요. 그게 마치코의 동생인 쿠미입니다. 근데 쿠미는 병약해가지고 항상 침대에 누워 지내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쿠미를 위해서 선물도 사오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다정하게 대하는데 건강한 마치코는 관심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마치코가 항상 목말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게 되죠. 이게 이제 이 마치코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표정, 네. 웃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참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주 배우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거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못 봤어요. 똑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보고 네. 너무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한동안 이 표정을 계속 하고 다녔었어요. 저는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그때 시절엔 싸이월드 때 매번 올려가지고 정말? 네. 친구들이 그만 좀 하라고 왜 대체 그러고 다니는 거냐 이런 얘기. 너무, 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너무 잘하는데? 진짜. 어. 근육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근육이.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좀 듣는 분들이 계시면 인스타를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에 듣는 분이 계시면 인스타에 저희 주예림 배우님의 마치코 얼굴을 올려도 될까요? 네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눈을 사팔뜨기를 만들고 입술을 내미는 거죠. 근데 직접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튼 이 웃긴 표정, 이거를 아버지에게 지어 보이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여요. 웃는 거죠. 네. 마치코가 너무 기뻐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그 표정을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차갑게 어느 날은 장난하지 말라고 말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마치코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본인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럴수록 웃긴 얼굴이 튀어나오는 희극적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대비가 저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표현 방식은 좀 희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상황들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경쾌한 노래들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마치코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가끔 이상한 표정 짓고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거는 중학교 교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자기 반 한 명의 학생이 돈을 훔쳤다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학생이. 근데 그거를 수습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써요. 마치코가.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집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코는 23살에 직업과 가족을 동시에 잃게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이 굉장히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후로 아주 많은 남자들이 마치코의 인생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들은 정말 좋지 않은 남자들이에요. 좋지 않은 남자들이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돈을 뺏거나 아무도 마치코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죠. 그래서 혼자일 때는 혼자인 대로, 둘일 때는 둘인 대로 마치코의 삶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도 하고 또 관계에 대한 기대도 놓지 않으면서 마치코는 살아가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마치코의 삶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연대기 형식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조카인 쇼라는 인물은 마치코의 삶을 따라가는 인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마치코의 삶이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함부로 좀 평가되고 조각조각 나서 막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쇼가 그녀의 인생을 하나하나 복원해주고 수습해주는 인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쇼뿐 아니라 우리 같은 관객들도 그녀의 삶을 통해서 영화의 말미에 가서는 정말 그녀가 혐오스러운 마치코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저의 줄거리 소개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감상을 나눠볼까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여 년 전에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해서 꾸준히 보고 있는 영화고요. 이 영화를 이 영화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마츠코가 만드는 영화 전반에 걸쳐서 만든 선택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에서 비롯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안쓰럽고 또 굉장히 또 공감이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라라랜드에서도 보면은 그 노래 가사 중에 Here's to the ones who dream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Here's to the fools who dream 하면서 꿈꾸는 자들은 바보고 그 바보들한테 바치는 노래? 네, 그런 의미의 가사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마츠코가 현실 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항상 그런 꿈속의 사랑을 꿈꾸면서 일종의 바보로 살아가는 그런 게 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던 것 같고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기는 한데 저랑 좀 그런 부분을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좀 동일화를 많이 시켜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린 씨도 네. 마치코 같은 습관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마치코는 웃긴 얼굴을 짓는 거잖아요. 네. 혹시 저는 제가 보기에 되게 잘 웃거든요. 이 웃음이 네, 저한테는 사랑을 받기 위한 웃음. 남들에게 나를 어필하고 네,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서 먼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웃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더 큰 것 같은 네. 생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웃으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제 결핍에서 비롯됐습니다. 굉장히 오늘 약간 쌀쌀한데 굉장히 좋게 보셨다는 건 제가 알았어요. 저희가 이 영화를 사전에 전혀 얘기 나누지 않고 영화만 딱 고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예린 씨가 좋아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왓챠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죠? 별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린 씨가 좋게 봤다 되게. 최고점. 최고점이었죠? 네. 저랑 우리 서은상 감독님은 4개.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랬던 저는 것 4개였던 것 같고요. 아. 근데 전 좋게 봤어요, 네. 저도. 그래서 예린 씨가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구나 하면서 궁금했는데, 더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더 이따가 인물에 대한 얘기는 더 해보고요. 은성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이게 10년 만에 다시 두 번째로 봤는데 처음에 봤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게만 느껴졌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다시 보니까 저는 좀 블랙 코미디 영화로서 좀 읽히게 되더라고요, 지점들이. 네. 이 영화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네. 저는 이 코믹한 부분이랑 밝은 부분을 다 빼고 보면 전 정말 볼 수 없는 인생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약에 찍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풍으로 찍었다. 한 여자 일생을.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더 마음 아프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코믹한 부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더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블랙 코미디적 요소. 그리고 이 컬러감?
네. 이게 되게 맞아요. 도드라지는 특징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컬러감. 이게 모모코도 좀 비슷하죠? 맞아요. 불량공주 모모코도. 네. 파코 그것도 그렇고. 파코도 그런가요? 네. 다른 영화들을 제일 많이 보셨으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이 CF 감독 출신이래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시각적인 그런 부분에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좋았어요. 모모코를 좀 뒤늦게 본 편인데 네. 이게 제가 착각을 하고 마츠코보다 나중에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네. 뭐지? 이랬거든요. 왜냐면 혐오스러운 인생 마츠코의 일생이 훨씬 더 저한테는 이렇게 꽉 차게 와닿았는데 불량공주 모모코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빈틈이라든지 그러니까 영화적인 어떤 구성이나 구조 같은 게 빈틈 같은 게 많이 보여서 뭐지? 싶었는데 전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모모코에서 감독이 좀 아쉬웠거나 좀 실패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을 마츠코에서 완전히 만회를 했구나. 이 정도로 그 만화적인 구성이라던가 어떤 영화적인 자신의 야심 같은 게 완전 쏟아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가. 좀 빈틈없는 영화 같기는 해요. 마츠코라는 맞아요. 영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시면 대중적 평가도 높고 평론가의 평가도 높고 네. 뭐 일본이나 한국 양쪽에서도 문화 차이가 있지만 또 미국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높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빈틈없는 영화 같기는 해요. 딱히 뭐 호불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참 매력 있는 영화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기억나는 장면이 그 마츠코가 노래하면서 갈 때 새들이 따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디즈니 신데렐라 느낌이 신데렐라의 장면을 약간 패러디한 것 같아요. 저는 텔레토비 생각했어요. 달 이렇게 딱 뜨면서. 그쵸. 네. 그건 텔레토비 해악이죠. 그쵸. 해악이. 섞었네요. 신데렐라랑. 그러니까 온갖 밝은 컨텐츠. 사실 신데렐라라는 네. 디즈니풍이나 텔레토비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비극과 어울리지 않는 컨텐츠들을 되게 적절하게 활용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소감을 들어봤고 저희가 영화 팟캐스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자고 권했는데 뭐가 차별점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두 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이시고 배우라는 그런 입장이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던 게 감독의 입장에서 연출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우리 주배우님께는 연기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연출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번엔 감독님께서. 네, 연출부터 갑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연출이랑 연기 연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마츠코라는 인물의 어떤 고통을 좀 희극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때 배우한테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가 너무 궁금하고 어떤 과정들과 어떤 싸움이 있었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극 중에서 마츠코가 아빠한테 좀 소외되고 또 애인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좀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지만 화면으로 마츠코는 좀 우스꽝스럽게 비추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중에 뭐 뮤지컬처럼 뭐 디즈니풍의 어떤 만화가 깔리고 노래가 들어가고 이런 건 다 후반에서 만지는 작업들이고 현장에서는 이 인물의 어떤 정서나 이런 거를 말해야 되는데 배우가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배우들은 이 인물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깔릴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컨셉으로 가야 하니까 당신은 뭐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감독한테 배우가 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되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영화를 보잖아요. 완성된 형태로 저는 보는 관객이니까.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이 배우가 이 연기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인터뷰를 찾아봤었고 실제로 감독하고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네. 고통스러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전 표피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은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잖아요. 남자가 마치 코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 장면 보는 게 너무 괴로운 영화긴 해요. 근데 그 맞을 때 그 아까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짓잖아요. 그럼 배우는 맞는 그 고통을 연기해야 되는 동시에 그 웃긴 표정을 또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배우로서는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떤 게요? 그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고충이나 아니면 지금 감독님이 배우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어떨까요? 그리고 감독이랑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분명히 연기하는 배우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을 경험을 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이거를 관객들로 하여금 같이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조금 동떨어지게 보게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연민만 주는 정도가 결국 감독이 연출하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싸웠다고 네.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욕설이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오프 더 레코드 하나 얘기할까요? 네, 이거 잘라도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지? 한국 영화. 오프 더 레코드로. 그 연기 연출을 지도할 때 이런 얘기도 했대요.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표정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구태의연한 건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아마 이 현장에서도 분명히 비슷한 폭언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약간 저희끼리 한국 영화의 쪽에 있는 오프 더 레코드를 잠깐 나눴고요. 여러분이 저희의 방송을 많이 들어주신다면 조금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처음 스타트는 산뜻하게 가야 되니까 네. 그거는 저희끼리 아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방금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감독과 배우의 관계 속의 갈등은 좀 제가 듣기에는 흔한 일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실제로 배우는 감독은 머리에 그려지는 나름대로 네. 그리는 게 있잖아요, 배우한테. 근데 사람이잖아요, 배우도. 그걸 어떻게 다 구현을 해주겠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라고 배우도 부응하고 싶어하고 거기서 물론 좋은 작품이 나오겠지만 갈등은 좀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네요. 그게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는지의 그 능력치의 문제이기도 한데 감독들이 흔하게 디렉션을 잘못 주거나 배우들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순간이 오면 사실 배우도 사람이니까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하면은 불만이 더 폭주를 해서 연기하는 순간까지 가기가 또 힘든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결국 영화는 관객들을 위한 거고 이 감독에게 대한 개인적인 감정 이런 상황보다는 나중에 관객들에게 보여질 거를 생각을 해서 그 순간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그렇게 관객들한테 어필할 만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감독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되게 흔히 하는 연기 연출 중에 뭐 극 중에서 인물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다른 형태로 고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좀 진지한 이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영화 현장 안에서의 뭐 폭력 네. 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이게 예술을 위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용납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관련해서 마츠코 역할을 했던 이 나카타니 미키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나는 감독님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츠코가 그런 여자로 많이 그려지는데 실제로 감독님하고 워낙 갈등을 겪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독 마음에 드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 고민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감독님한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은선 감독님의 얘기랑 약간 맥이 닿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연출적으로.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미키가 촬영장에서 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때 감독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감독이 하는 말이 영화는 전부 거짓말이고 진짜 같은 거짓말과 가짜 같은 거짓말이 있으면 자기는 가짜 같은 거짓말이 좋다라고 했대요. 그 말에 미키가 좀 혼란스러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린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뭔 소리지? 감독님이 이제 빡! 너 끝이야! 그러니까. 나가! 그 나가라고도 많이 했대요. 막 배우 바꿔, 막 이러고. 진짜? 심하죠. 네. 어려운 주문이네요, 참. 배우 안 하기 잘했다. 나 가짜 진짜 같은 난 모르겠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했대요. 끝이에요, 그리고? 네. 혼란스럽게 되게 잘했네요. 여우주연상 막 타고. 네. 저는, 이따가 제가 얘기할 거긴 한데, 그 말이 오히려 약간 영화 초반부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이따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럼 연기 얘기 좀 더 하면서 또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연기 얘기 예린 씨가 준비해 오신 거, 네. 이 마츠코의 연기에 대해서 무엇을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은성 감독님 얘기가 영화 초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건 약간 연기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고 연출적인 포인트이기도 한데 영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배우들이 약간 굉장히 흔히 말해서 뮤지컬스러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연기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배우들이 진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과거의 마츠코가 수학여행 가서 23살 정도 네. 됐을 때. 그 절도 네, 절도 사건이 사건에. 벌어졌을 때 막 손에 이렇게 턱을 올리고 막 별빛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이빨에 반짝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적인 약간. 네,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연기들로 바뀌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초반에는 연기 톤이 왜 저러지? 하면서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연출의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짓말 같은 거짓말이라고 하셨나요? 가짜 같은 거짓말을 그 수학여행 시퀀스에서 혹시 요구를 한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좀 더 과장되게끔 이건 진짜 영화의 어떤 일부분이야. 이게 현실에서 네. 벌어지지 않는 일이야. 네. 라는 느낌의 설정으로 좀 과도하게 가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수학여행 장면 같은 네. 경우에는 연기 톤이나 맞아요. 이런 게 연기 톤이 모든 배우들도 다 되게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맞아요. 모든 연기를 거의 하면서. 슬랩스틱 하듯이 막. 슬랩스틱이죠, 네. 거의. 네. 그렇게 하는. 근데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 삶까지, 한 23살까지의 마츠코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을 산 게 아니라 약간 껍데기만 연기하듯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표정을 짓고, 근데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자기가 그 남자 좋아한다고 하지만 네. 그 이빨이 하얀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웃을 때마다 그 이빨이 너무 하얘서 눈이 부셔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는데 나는 그 사람 너무 좋아해 하는 그런 감정들조차도 약간 진실이 아닌 것 같은 연기랑 어우러져서 더더욱 네. 부분이 있는 것 네. 같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제 마치코는 처절해지는데 네. 그때 마치코라는 사람은 진짜 사람처럼 보이긴 해요. 네. 그 파란색 슬립 입고서 류랑 사귈 맞아요. 때 친구가 찾아왔을 때 친구를 내보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는 연기가 그 앞에 마치코가 아니긴 그죠? 해요. 근데 어쩌면 그거를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코가 그때는 삶의 이제 중심에 들어가서 진짜 사람처럼 그러니까 좋게 사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느낌으로 살았던 사람처럼 연출돼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이제 고민을 해봤던,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연기 톤을 색다르게 설정을 했을까라는 네.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무래도 쇼가 자기 고모 인생을 소개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액자식 구성 같은 건데, 또 쇼가 속해 있는 세상의 배우들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해요. 연기를 막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수학여행 간 마츠코는 연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관객들이 진짜 자 이제 마츠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진짜 관객 모드로 딱 들어가게 만드는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마츠코를 한번 들여다볼까? 저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라는 괴리감을 처음에 형성을 하기 위해서 장치로 놓지 않았나. 근데 이게 수학여행 마츠코가 집을 떠나는 그 전환점을 시점으로 연기톤이 확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고 쇼가 속해 있는 세상과 똑같은 연기톤을 이렇게 유지를 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츠코에 동화되는 그런 순서로 가고 있지 않나.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원래 저희 팟캐스트를 처음 꾸밀 때 좀 인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물론 영화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인물을 그냥 단지 캐릭터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영화를 봐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는 영화를 통해서 좀 그런 간접 체험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 인물들이 내 친구 같거나 혹은 내 주변에 누구 같거나 소중한 누구 같거나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인물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영화로 고르게 됐는데요. 혹시 이런 식으로 좀 인물이 두드러진 영화들이 또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 이 한 여성의 인생이나 한 여성의 배우, 여자 배우가 그 연극 전체를 이끌어야 되는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나진 저는 않았었어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침묵이 이어집니다. 여성 꽤 있는데 일대기 이런 그러니까, 좀 덧붙이면 제가 제 친구한테 남자인 친구한테 이 영화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남성 캐릭터가 몰락하는 서사는 많이 봤는데 자기는 2006년에 처음 영화를 봤을 때 한 여성이 몰락하는 서사를 거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렇게 드문가? 여성 한인 인생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저 하나 생각났어요. 그 여성의 일대기를 네네. 보여주는 게 제인 캠피온의 내 책상 위의 천사. 좋다는 소문만. 영화 못 너무 봤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왜 봐야겠다. 생전 처음 들었죠? 되게 옛날 영화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영화 아니에요? 네, 90년대 초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아예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작가로서 커가는 그 인물인데, 이 인물이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가난해요. 그리고 여자들 자매만 굉장히 많은 집안의 딸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가난해서 좀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어린 시절에. 그리고 워낙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이게 정신분열증으로 오인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이제 수감되기도 했었고. 또 비극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게 오인이었고,
글을 쓰는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어떤 되게 아련한 느낌부터 또 첫사랑을 하는 뭐 설레이는 여인의 모습부터 작가로서 성장하는 독립적인 여성까지 가게 되는 일대기의 아주 영화라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기회 되시면 꼭 볼게요. 네. 내 책상 위의 천사. 꽤 길어요. 3시간 좀 안 되나? 아마 그 정도? 저도 좋은 영화라는 그 소문만 저 멀리서 들었는데 워낙에 또 시기를 놓치면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봐야겠네요. 스포일러는 제가 일부러 생략을 했는데 스포일러 구간이나 아니면 남자들 얘기 좀 해볼까요? 남성 캐릭터? 네. 일단 예린 씨는 류가 매우 잘생겼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진짜, 네. 류 이름이 뭔가요? 원래 배우 이름이 이세아 유스케. 이세아? 76년생 모델로 처음에 데뷔를 했었던. 키가 크더라고요. 네, 모델이었군요. 180입니다. 형이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래요. 네. 그리고 이분도 미술을 공부를 했고. 어울린다. 네. 그죠? 저 마치코의 마지막 남자죠. 그렇죠. 이 남자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니까요. 뭐 마치코가 첫 여자라고 첫사랑이라고 그죠? 할 수는 있겠네요. 류한테는 네. 그죠. 스포일러인가요? 여기 약간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근데 스포일러도 저는 제가 팟캐스트를 즐겨야 됐는데 네. 말씀을 드리고 스포일러를 다루는 게 더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 구간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공지를 드리고 네.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약간 숨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조금 해볼게요. 남자들에 대해서 아까 류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혹시 스포일러에 대한 그런 아니, 영화를 아직 안 보셨으면 잠깐 점프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류라는 인물이 사실 마치코를 나락에 떨어뜨린 네. 계기가 된 사건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류는 마치코가 수학여행에서 그러니까 마치코바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돈을 훔쳤다는 모함을 받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학생이 류고요. 네. 근데 류는 그 마치코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마치코가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술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시간이 엄청 흘러서 류는 야쿠자가 되죠. 네. 그래서 야쿠자가 된 류와 이미 좀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진 마치코가 재회를 하게 됩니다. 네. 스포일러 구간이니까 교도소에서 나와서 맞죠? 네. 마치코가 살인도 저지르는데 살인 이후에 8년 복역을 하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재회하는 남자가 바로 류예요. 놀랍게도 류와 마치코는 사랑에 빠지죠. 놀랍지 네.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너무 당연한. 그 부분은 얘기해봅시다. 마치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의 마치코는 왜 이렇게 류를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보면 물론 류가 먼저 마치코를 어릴 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네. 성인이 된 다음에 그게 우연히 맞닥뜨리는 건지 아니면 류가 작정을 하고 어떻게 찾아가게 돼서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는 건지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둘이 어쨌든 그렇게 재회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하고 그냥 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렇게 만난 것도 그런데 나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을래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게 마치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코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시작한 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바로 있었던 인상 깊은 사건이 마치코와 친하게 지냈던 메구미라는 AV 배우 친구가 남편과 함께 AV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나름 의기투합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그 둘 사이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혼자 외로운 심경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더 붙잡고 싶은 심경으로 유를 처음에 붙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거기 나오는 남자들, 우리 은성 감독님? 네, 저는 예전에 이거 처음 봤었을 때 그 남자분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치코 하면서 자기는 여기 나온 남자들이 정말 대박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역시나 남자 캐릭터들에 더 이입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거기 나온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최악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연애할 때 그렇게 좀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왜 썸머 500일의 썸머 보면은 뭐 우린 누구나 뭐 썸머를 만난 적 있다 뭐 이런 카피가 있듯이 연애를 할 때 마치코 같은 여자가 있었어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었던 게 아닐까 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좀 약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영화에서는 되게 과장돼 있잖아요. 이 남자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스포일러 구간인가요? 그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마치코의 눈앞에서. 네. 그리고 마치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그려지는데 마치코가 죽이는 남자는 마치코가 원치 않는데 마약 중독자로 만든 남자로 소설엔 그려지더라고요. 거의 뭐 인생을 망쳐놓는 거잖아요. 마약 중독자를 만들어버린 거니까. 굉장히 최악의 인물들인데 그 수위를 낮춘다면 저 우리 주변 혹은 어떠한 관계들 속에서 약간의 그리고 공감대가 전혀 뭐 외계인 보듯이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마츠코가 처음에 남자들이 먼저 약간 구애를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은 먼저 빠져들고 그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츠코는 자기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하잖아요. 매번 하죠. 매일매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거기 그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거기서 다 좀 도망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에서의 어떤 우리가 연애할 때의 어떤 그 관계들이 좀 보편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내용이. 누가 이 중에 한 명을 사귀어야 된다 하면 누구를? 이러지 마시다. 세상에 이 남자들밖에 없다. 저는 매구미랑 차라리. 저 그 생각했어요. 이성애자지만요. 매구미는 저는 너무 매구미를. 매력적이죠. 저 그 생각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성이기 때문에 사랑에 쉽게 빠졌고 동성이기 때문에 사랑이지만 우정으로 착각하며 살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매구미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의 최고로 소중하게 맞아요. 대해주는 사람이죠. 우리 마츠코를. 메구미라는 인물이 그래도 마츠코의 삶을 생각할 때 따뜻한 지점이 하나가 있다면 메구미의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어떻게 그 삶을 구제해 주려고,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맞아요. 했던 인물이고, 마츠코도 안 죽었으면 저는 재기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츠코 정도 되는 생명력이라면 맞아요. 그 명함을 받고 아직도 스포일러 구간인가요?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스포일러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죽기 전날 만나잖아요, 메구미를. 그래서 메구미가 마츠코의 손에 우리랑 와서 일해, 너 미용사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츠코는 도망을 치죠. 근데 문제는 다음날 그걸 꾸겨서 버리는데 가만히 방 안에 누워있다 보니까 갑자기 막 설레기 시작하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희망에 차서 마츠코가 자기가 버렸던 명함을 찾기 위해서 뚝방으로 막 달려가죠.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근데 결론은 그로 인해서 살해를 당하는 결론이긴 하지만 만약에 마츠코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다면 전 다시 마츠코는 또 피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카 이름이 뭐죠? 쇼가 마츠코를 몰랐을 거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깝다. 아니 근데 나중에 와서 쇼한테 용돈을 또 주러 올 수도 있죠. 살아 있었다면 모릅니다. 또 마츠코가 와서. 그 쇼의 아빠 마츠코의 남동생이 그냥 시시한 인생이었어라고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쇼가 나중에 마츠코가 어떻게 살아왔고를 점점 들으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인생이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그것도 막 야 말도 하지 마. 야 살인까지 했었어. 이러면 완전 멋있어. 장난 아닌데 말다. 그게 맞아. 너무 웃긴 거야. 맞아. 네.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스포일러 구간 여기까지로 치고요. 꽤 오래 했네요. 네. 마츠코라는 인물, 어쨌든 인물 중심으로 우리는 좀 보려고 하다 보니 마츠코를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마츠코는 이제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 같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여성으로서 자기가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려고 매일 자기가 스커트 수련을 네. 하잖아요. 뭐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사랑에만 왜 이렇게 목매달았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츠코는 굉장히 뒤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8년 복역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이발소를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냥 돌아서거든요. 딱 바로 단념을 해버리잖아요. 아,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깨닫고서 그거 보고 마츠코 되게 멋있는 성격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에는 애기가 너무 닮았어. 아빠랑 똑 닮은 애기가. 아, 역시 1년에 2번씩 본 부분의 디테일은 좀 다릅니다. 제가 애기 얼굴 기억이 안 진짜. 나는데. 아빠랑 똑 닮았어요. 그렇구나. 거기다 심지어 조금 커요, 애가. 근데 그 아이를 굳이 안아서 이렇게 자기 옆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랬구나. 되는데, 네. 일부러 캐스팅을 그렇게 그렇죠.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긴 말이 필요 없이. 예.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이발소 남자 배우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정말. 예. 가끔 봤었거든요. 일본 영화에 맞아요. 자주 나오죠. 네, 조단역으로 항상 나와요. 음. 진짜 많이 되게 나와요. 얼굴이 순박하게 생겼는데 또 존재감이 좀 있는 그런 느낌. 모모코에서도 나오고 양배추 아 맞아. 양배추 트럭 운전사 아 맞아요. 그거 나오고. 모모코는 밝은 영화죠. 보면은 기분이 좀 좋아지는 영화인데 맞아 거기서도 나오네요. 이 사람이 마츠코 손 붙잡고 청혼하는 장면 있잖아요. 막 떠듬떠듬 거리는데 굉장히 막 열의에 차서 네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면서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아 예린 씨가 한 명을 고른다면 그인가요? 아니 저는 이발사인가요? 류죠. 야쿠자이지만 네, 포기할 수 없는 외모와 기럭지를 가지고 있는. 아 그쵸. 류. 근데 그 소설에서는 훨씬 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다음의 모습 같은 거 그런 게 더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꼼꼼하게 보진 않아서 소설을 네. 근데 좀 비중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류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런 남자들하고 약간은 마츠코에게 다른 의미인 사람으로 네.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있나요? 저는 아까 은성 감독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마츠코가 왜 남자에 대한 사랑만 그렇게 네. 갈구를 했을까. 저도 그냥 그걸 보면서 만약에 마츠코가 내 옆에 있는 친구라면은 굉장히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다른 남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그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좀 더 행복한 인생이 됐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음. 맞아. 아마 좋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츠코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출하고 직업을 잃은 후에 처음 만난 남자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잖아요.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감독님이 말했듯이 남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계속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주변 인물들이 계속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삶? 네. 맞아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놀랍게도 마츠코는 계속 그 생명력이 네. 굉장히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 모습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맞아요. 죽는 것도 결국에는 죽으려고 죽은 것도 아니었고 그쵸. 마무리가 그 모습이 좀 아름답고 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랑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태도는 너무 멋있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 남자로 비유가 돼 있지만 그냥 이 남성을 세상으로 바꾼다면 그 세상한테 계속 얻어 터지는 여자거든요. 네. 끊임없이 얻어 터지는데 근데도 그 삶이라고 한다면 그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마츠코를 함부로 대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마츠코가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해 끼칠 것 같은 피하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던 어떻게 하던 뭐 수습을 하던 뭐 복종을 하던. 근데 이 마츠코란 인물은 정말 무해한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함부로 사람들이 세상이 뭐 혹은 그녀의 삶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대사로 대사로 생각해왔어요. 내줬습니다. 딱 그냥 마츠코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네, 연기하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거 제대로 말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끊었네. 한번 다시 다시 한번 할까요? 얘기할게요. 난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네.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실제로. 네. 잘 불러요. 그리고 맞아요. 되게 잘 불러요. 아이돌 가수 출신이래요. 아, 그래요? 아. 실제로 그건 몰랐네. 불렀겠죠? 네, 실제로 네. 불렀어요. 오.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음. 네, 음반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몸이 안 죽어지죠. 잡고 있고. 네, 맞아. 막 뛰어내리면 난간을 꽉 잡고 네. 있고 기어오르죠. 힘도 되게 좋아요. 네, 그런 것들. 우리 예린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기억에 남는 그거요? 저는 영화 보면 딱 이 두 마디 일본어는 마스터 할 수 있는 대사가 있죠. 오카에리 다다이마. 오카에리 다다이마. 네. 빈집에 들어와도 혼자서. 네. 근데 이게 진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마츠코가 누군가랑 이 말을 주고받는 장면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항상 자기가 오카에리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한테 오카에리 하는데 그 사람은 대답을 안 하거나 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다다이마 하고 들어오는 경우.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슬프네요. 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근데 동생과 함께 하는 죽고 나서 동생을 만날 때 동생이 오카에리 하면은 그 마지막에 다다이마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렇게 미소를 짓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인상적인 그 대사, 반복적인 대사고 네. 예린 씨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 대답 없었다는 거는 몰랐거든요, 네. 저도. 저는 역시 쉬운 일본어입니다. 난데라는 일본어. 난데.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일단 그 색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류가 출소하는 날 흰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마츠코가 하얀색 코트를 입고 네. 빨간색 장미 꽃다발을 들고 그 교도소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류는 마츠코를 보자마자 주먹을 날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근데 마츠코가 눈밭에 그런 모든 장면들도 희극적으로 좀 그려져 있긴 해요. 이렇게 조금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팍 쓰러지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마츠코 얼굴을 잡으면 마츠코가 얼굴을 딱 드는데 코피가 줄줄줄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왜? 하고 딱 물어요. 그게 난데 하고 물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참 쉽지 않은 연기일 것 같으면서 네. 한마디 대사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은 한 번 나오긴 해요. 그 영화에서는. 그치만 계속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 번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나와요? 아니 여러 번 네.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저는 그 난데가 저도 되게 인상 깊은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더 그것보다 먼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세 번째 남자죠. 그 자살을 하는 소설가 친구, 유부남 네, 친구와 헤어질 때. 그러니까 내 존재를 알고 부인과 이혼을 할 것 같던 사람이 이별을 고하고 떠나잖아요. 무릎 탁 꿇으면서 네, 그때 그때 난데 하나? 난데를 4번을 외쳐요. 처음에 난데 하다가 난데 하다가 나중에는 이 분해 기억난다. 하면서 주저앉는데 그 주저앉는 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다가 힘이 없어서 푸석하고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조가 있었군요. 네. 근데 그 난데들이 응축해돼가지고 그죠, 하나의 맞아. 눈의 결정처럼 그죠. 응축돼서 거기서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줄거리를 쓸 때 절규했다 이렇게
썼어요, 문장을. 다시 보니까 절규하지 않고 작게 대사를 읊어요. 그 눈밭에서 난데 하는 거. 근데도 저한테는, 영화를 보는 저한테는 그게 절규처럼 느껴져서 제가 봤나 봐요, 영화를.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한테 뭐 아이돌한테 빠지긴 하지만 그죠. 애인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약간 체념이 섞인 난데였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기도 하네요. 완전 선언을 하죠. 내 인생에 아무도 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면서. 네. 그래도 다시 제기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괜찮은 사람이 또 인생 후반부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좀 아쉽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류를 마지막으로 그 후로 류를 못 만나죠. 마치코는. 그리고 류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마치코가 죽고 나서야 속죄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이제 감독님이고 배우시니까 이 영화를 내가 다시 한번 연출해 본다면 수정하고 싶거나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장면이 있는지 이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들인데, 근데 그게 조금 잘 모르겠지만 저 그 메구미와의 우정 장면들 있잖아요. 그럼 그 장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츠코가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동등한 관계를 가졌던 게 메구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눈치 안 봤어. 진짜. 눈치 안 보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되게 신나게 웃고 떠들었거든요. 그 순간에는. 저도 살면서 여자친구와의 그런 우정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어느 정도로 좀 차지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잠깐 해보게 됐었고, 아무래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 네. 그 부분이 모모코가 약간 여자들의 우정 이야기인데, 아예 우정 이야기. 네, 근데 되게 상반되는 캐릭터의 우정 이야기인데, 메구미와 마츠코도 사실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모모코 같은 우정을 충분히 또 성인판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얘네는 뭐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모모코에서는. 근데 마츠코의 메구미. 아니면은 그게 조카의 어떤 조카가 고모를 회상하면서가 아니라 메구미가 회상을 하면서 영화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마츠코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명함을 줬을 때인데, 그때를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죽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어떤 메구미의 삶과 마츠코의 일생을 돌아보는 화자가 메구미가 됐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 살짝 해봤어요. 예린 씨한테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담을 자꾸 드리는데, 이 전체 영화에서 내가 배우로서 연기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뭐 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로 힘든 연기였고, 너무 낙하산의 미키가 잘 해내서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욕심이 나는 장면이면 아까 제가 말했던 마지막 오카에리 하면서 하는 연기나, 그리고 아까 또 저희가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장면이 있죠. 파란색 슬립을 입고 메구미와 거의 절교 선언을 하고 류한테 돌아서서 네가 야쿠자라면 난 야쿠자 여자가 되겠다. 이제 널 건드리지 않겠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하면서 거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눈물을 참으면서 이제 소리를 내뱉는 부분들, 정말 명연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씬이었대요. 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그 네 번째 남자 건달을 마츠코가 죽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당위성이랄까? 그런 게 비약이 있죠. 그 한 씬 안에서 저는 잘 설명이 안 됐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내가 배우였다면 여기서 어떻게 납득을 하고서는 이 사건까지 도달을 할까라는 상상은 조금 했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유일하게 좀 당위성이 많이 떨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마츠코가 좀 더 험난하게 이 인생을 살아왔다, 복역을 해야 한다라는 설정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영화적으로는 그 정도만 됐던 것 같은데 네. 소설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영화에서는 그 여관의 그 도난 사건에 네. 도난당한 그 사장님 얼굴이랑 겹쳐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그 그걸 점에 끌어온 거죠. 있는. 네, 트라우마를 끌어온 거죠. 그 전의 삶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살인하는 것처럼 연출이 되는데 제가 조금 납득했던 건 그게 마약하고 관련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납득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츠코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마츠코가 죽는 상황이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상황이고. 근데 마츠코는 생명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삶을 계속 살아내고 싶은 사람인데 본인한테 억지로 계속 마약을 주입하고 돈은 다 갈취하고. 근데 그걸 끊어내려면 자기가 죽거나 그 남자를 죽여야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에서는 그 남자가 마츠코를 데리고 작은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마츠코가 그 전에는 잘 나갔잖아요. 그죠. 마사지 샵에서. 근데 너랑 나랑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마츠코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가 소설에서는 조금 더 비중이 있고 또 그런 마약하는 부분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 근데 영화적으로는 말씀 두 분이 하신 것처럼 저도 좀 그 부분이 조금 약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과관계가. 아까 우리 무슨 표현 썼었지? 이 영화 참 뭐가 없다 그랬는데. 빈틈이 없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끝에 이 영화에 관련해서 새로운 컨텐츠,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 연결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소개하고 오늘의 첫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예. 네. 네, 저는 영화를 준비했어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카비리아의 밤이라는 영화입니다. 모르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카비리아라는 여성이 나오고요. 이 여성은 사랑을 꿈꾸는 굉장히 낙천적인 여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매번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지만 이내 금방 또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고요. 비슷하다. 네. 마츠코랑. 국적이 뭔가요? 이탈리아 영화예요. 이탈리아 여자네요. 이번에는 네. 이탈리아판 마츠코. 네.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이름이 줄리에타 마시나거든요. 이 배우가 누구냐면은 혹시 길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제소미나. 너무 유명하고 네,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나왔던 봤어요.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고 그 감 감독이 했던 영화고 실제로 그 감독과 배우가 부부였고요. 그래서 아직도? 뮤즈예요, 감독의. 그래요? 아직도요? 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신 순간까지 네, 함께했나요?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커플 사진을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한번 인스타가 있다면 네. 우리 올릴만 한데요. 올릴 게 참 많네요. 그러게요. 오늘. 네, 네. 우리 주배우님 그 얼굴도 올리고. 네. 이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이 줄리에타 마시나라는 여배우를 왜 사랑하냐 했더니 재밌어서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외모를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고혹적인 예전 미인들 미인들이랑은 좀 달라요. 다른. 머리도 삐죽삐죽하고 눈도 땡그랗고 키도 좀 작고요. 되게 땅땅한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외모와 굉장히 캐릭터가 흡사하게 나왔던 네. 영화가 이제 카비리아의 밤이란 영화고 카비리아의 밤. 카비리아의 밤. 네. 그 영화 너무 좋아요. 네.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보고 싶네요. 오늘 내 책상의 천사랑 카비리아의 밤 두 네. 편 다 체크를 해주시면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좋네요. 저도 영화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다. 제 걸 할게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러면 제가 부담스러워지는데. 아니 우리 감독님이 그
이렇게 수준을 항상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약간 대중성 쪽인 것 같아요. 저도 영화인데 저는 좀 최근작 준비했고 아이토냐라는 영화.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아이토냐요? 네. 아이토냐, 아이콤마토냐죠. 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건데 과거에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어요. 김연아 같은. 네. 근데 너무 이 토냐는 미국인이 바라는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예를 들어 우아하고 요정 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촌스러운 옷에 등치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어려운 가정 환경에 커서 말도 되게 거칠게 하고 근데 기술은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해요, 스케이팅을. 근데 맨날 예술성이 떨어진다면서 점수를 좀 안 주는 이제 항상 실제 실존 인물로 네.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쩌다가 그 라이벌을 해치는 그 남자친구죠. 남자친구가 실제 토냐의 사주를 받은 건 아니었던 걸로 나중에 밝혀지긴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라이벌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린치를 가해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게 당연히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후폭풍에 대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토냐는 영원히 피겨스케이트를 탈 수 없는 징계를 받고 그 피겨스케이팅계를 떠나고요. 그 후에는 복서가 돼요.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물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아이토냐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누구였죠? 되게 이름이 유명한데. 찾아봐 주실래요? 네, 제가 찾아볼까요? 근데 그 배우도 너무 아름다운 배우인데 그 영화에서는 너무 다르게 연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토냐 얘기 조금 해주세요. 아, 검색할 때. 저 그 영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다소곳하거나 뭐 그런 것과 거리가 멀고 뭐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거침없이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좀 악녀라는 맞아요. 표현으로 악녀 얘기를 들었던 네. 인물. 인물이었고 그렇죠. 마고로비가 연기를 아, 하고요. 맞아요. 예. 실제로는 되게 우아하게 생긴 배우인데 이 어바웃 영화에서는 타임에 어바웃 타임인가요? 어바웃 타임에 그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음. 좋아하는 여자 진짜 그 여자 이미지 아닌가요? 다른데요? 그러면 오 그렇죠. 응.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그 나오지 않았나요? 삐삐머리가 마고로비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안 봐서. 근데 이 영화도 보면은 네. 좀 마츠코처럼 조금은 과장적일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폭력적인 많이 장면인데 나오죠. 좀 그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네. 좀 재밌게 맞아요. 편집이 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냥 네. 막 무자비하게 막 칼 던지고 그러지 않나요? 엄마가? 엄마하고 사이 안 좋고 여기는 마츠코는 아버지가 나온다면 토냐에겐 엄마가 있죠. 그리고 그 역시 폭력적인 남친이 남자친구. 나오고요. 그런데 그런데 마츠코처럼 씩씩해요. 되게 맞아요. 씩씩하고 쿨합니다. 자기 인생 물론 너무 안타깝게 됐지만 결국 권투 선수로 재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도 낳고 그 실존 인물이 어쨌든 형식을 또 페이크 다큐처럼 이렇게 다큐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워낙에 내용이 좀 끔찍한 것도 좀 있으니까 폭력적인 것도 그런 블랙 코미디처럼 차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아이토냐라는 영화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마츠코는 엄마가 안 지워져 나왔네요. 있죠. 그죠? 완전히. 거의 뭐 풀샷으로 멀리서만 네. 잡히고 심지어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안 밝혀져요. 아빠나 동생도 다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는 나오지도 않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 배우님의 책 네. 소개 들어볼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책이고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네. 뭐 마츠코의 두 번째 남자죠. 소설가. 네.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다. 이런 얘기가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죽기도 하고요. 자살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사가 나왔을 때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불린다라고 그 소설가를 설명하는 대사가 나왔을 때 저 사람 소설 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인간 실격이 마츠코의 남자 버전 같아요.
세상에 되게 동화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용을 쓰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다움을 유지한 요족 그게 예, 소설에서는 요조고 영화에서는 마츠코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이 되게 반어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사실 인간으로서는 실격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도 그렇잖아요. 전혀 혐오스럽지 않고 사랑스럽고 온 힘을 다해서 한 일생을 살다 간 사람이 왜 혐오스럽다고 받아들여져야 되지? 이런 면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나온 색다른 의미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원래 혐오스러운이 네. 그쵸. 혐오 당한일 거예요. 이게 굳이 혐오를 당한. 그러니까 네. 이게 수동형이 되면서 마츠코라는 사람이 당하는 걸로 일본어로는 미움 받은, 미움 당한, 혐오 당한 마츠코의 일생으로 사실은 봐야 될 텐데 네.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혐오스러운 이렇게 하다 보니 중의적인 의미가 돼버려가지고 네. 마츠코가 되게 혐오스러워 보이는 그러니까 혐오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생 자체가 혐오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그 점이 더 생각할 거리를 주는 제목이 된 것 같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처음 우리의 첫 팟캐스트가 녹음이 그러니까 끝이 나는데요. 쉬는 시간 없이. 쉬는 시간 없이 갔고요. 우리 없이 가야겠네. 저희 너무 말을 많이 한 거 아닌가요? 들어보려고 이제. 집에 가서. 궁금하다. 네. 생각보다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나 약간 좀 초반에 되게 버벅대. 모르겠는데. 저 사실 안 잘하셨던 한 것 얘기도 같아요. 되게 많거든요. 써놓고서는.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얘기 많으니까. 있으시면 우리.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럼 마무리를 우리 져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질까요? 아까 인사도 우리 같이 했잖아요. 마무리도 같이 하면서 끝낼까요? 뭐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끝내는 건가요? 네. 우리 더 얘기해도 돼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니요, 저는 할 얘기는 뭐 저도 전 준비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팟캐스트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각자 소감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재밌어요. 얘기가 서로 좀 확실히 좀 잘 되는 것 같고 호흡이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마이크 쓰는 게 확실히 좀 어렵네요. 자꾸 막 뒤로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재밌었고 할 말은 없네요. 저는 제가 평소에도 말을 약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발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그런 생각, 전 스스로 저도 그렇게 생각. 감독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 진짜? 안 그러세요? 저는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아니요.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전혀 다행이다. 그런 생각 안 들었고 그런 건 있었어요. 정말 재밌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되게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또 다른 사람들도 네. 아니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들으면서 또 이렇게 보시네? 약간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들어왔잖아요. 네. 오히려 영화 얘기를.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 우리 만났을 때 밥을 2끼를 먹었잖아요. 내가 집에 가면서 그랬잖아. 잘 될 것 같아. 이거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게다가 되게 아쉬워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닌가요? 전 좀 그냥 저녁 먹고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커피도 마셨어요. 오랜만에 서울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더 오랜만에 다 두 분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예린 씨 그날 처음 봤고 오늘 3번째 보는데 재밌어요. 네. 소감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재밌어요. 우선 재밌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긴장을 풀고 말을 더 편하게 하고 다 두 분 말씀하실 때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너무 대본에만 얽매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거를 좀 차차 나아지겠죠. 익숙해지면 그런 것만 네. 보완이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자뻑인가?
근데 저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스타일이 약간 조금씩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다 대본을 준비해 왔어요. 서로 뭐 대본 준비합시다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각자 지금 거의 A4 분량으로 다들 준비하는 거 보고 네. 아 이게 그냥 정말 재밌다고는 하지만 진짜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감동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뭘 준비했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예린 씨 듣는 사람이 없어요. 계신가요? 이게 아마 아직은 안 계실 가능성이 있고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한두 분에게 좀 네. 홍보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팟캐스트 때는 아마 저희가 메일 주소랑 인스타 주소를 알려드릴 텐데 계신가요? 예, 계시다면 저희 친구 한 분이라도 해주시면 신기할 것 같긴 하네요. 네, 하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언제 뭐 녹음을 하겠다, 뭐 언제 업로드를 하겠다 아직 정해놓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건 잘릴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다음 영화는 아직 정하지 못했. 그걸로 하는 건가? 뭐였죠? 뭐였죠? 좀 더 고민을 네. 해보고 또 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아직 네. 또 다음번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도 같이 하면서 끝낼까 네. 봐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히 감사합니다. 저 그럴 줄 알고 아무 안 했어. 성경 나옵니다. 뭐 할까요? 이런 거 할까요? Walking on springtime far from the clouds, your heartbeat close to mine, building the perfect rhyme. Sunbeams play games as lovers entwine, walking on springtime with you. Flowerishly racing from noise and crowd, your fairy tale divine makes everybody shine. Glittering silence, suspended time, walking on springtime with you. Life is a crazy wonderland when all suspicions are through. Linger your head and hold my hand, walking on springtime with you.